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약세로 출발했지만 미 연준이 오후에 발표한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이 재차 확인되자 장 후반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쉬었던 유럽 증시도 다시 개장한 뒤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을 뒤늦게 반영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며 17개월 내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86달러 84센트로 끝났습니다.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멤버들은 대부분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하면서 더블딥에 빠져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가 EU IMF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부담을 느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리스 정부가 이를 뒤늦게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흐름만 봤을 때는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기업 악재도 있었고 다우 11,000선에 대한 기술적 부담도 있었는데요. 장 후반 빠르게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됐기 때문인데 상당 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S&P 500, 나스닥이 반등한 것과는 달리 다우는 3포인트 정도 많진 않지만 하락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백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혼조로 끝나고 유럽은 일제히 올랐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자, 미 증시가 11,000선 돌파를 앞두고 매물 부담에 막혔습니다. 단기 기업의 악재도 있었죠. 하지만 후장이 이어지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저점 매수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일단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는 일단 약세 출발을 보여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EU인 메인프레임 컴퓨터 업체인 CA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감원을 결정했고요. 또 CA 실적도 악재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메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광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탄광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한 11% 이상 떨어지면서요. 전체적으로 악재의 모습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눌렀는데 후장 들어서는 미 소매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 부활절 연휴를 통해서 소매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또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를 공개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천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후장에서는 저점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단기적으로 11,000 돌파를 앞두고 이어지는 매물 수요 과정을 상당히 견조하게 받는 것 같고 또 IT 중심의 나스닥은 견조하게 상승으로 마감돼서 아직까지 미증시 기존은 상승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전날 뉴욕 증시는 장 중에 988선까지 올라가면서 1988선이었죠. 11,000선에 불과 12포인트 정도만 남겨두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했었는데 결국 또 간밤에서 다우만 밀린 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1,000선에 대한 일단 부담은 지수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FOMC 회의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자, FOMC 회의록 이 앞전과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앞전부터 나온 내용이 저금리의 장기간 이주인데 일단은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미국도 결국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나 호주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의 배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온 재료들 보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고용이라든지 주택시장 그리고 신용경색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받쳐주는 것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장기간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을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천명해 줬습니다. 특히나 그 금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금리의 부분은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로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 결국 경기 부양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해석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3년 내 최대 폭으로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미 연준의 어떤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고용 지표가 많이 사실 후행 지표인데도 좋아졌는데도 FMC 쪽에서 반응이 없는 게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뭐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전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경기 회복 측면, 특히나 주택 경기라든지 하지만 고용 지표 자체도 증가의 모습을 보이지만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소득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완전히 나타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불씨를 살려놨는데 여기서 조기에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불을 끄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당분간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무르익을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성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비농업부문 고용의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9.7%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고용 부분이 회복되고 있지만 일단은 예상치가 시장이 더 높다라는 것도 아직은 완전한 고용 회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한편 말씀하신 게 오후 들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재료가 FMC 재료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3월 소매업계 매출도 꽤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쉬지 않지만 네. 외국은 부활절 쉽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4일간 부활절에서 끝났고 이런 부활절 연휴 기간에 소매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일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따뜻한 날씨도 그 소비 매출에 영향을 주었고 또 부활절 연휴도 계속 소비 매출에 영향을 줬는데 이 소매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감은 뭐냐면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가 결국 고용과의 연계성으로 볼 때 고용이 잘 돼서 돈을 벌여야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메시 에너지의 광산 폭발 사고라든가 또 CA 소프트웨어 업체의 어떤 그 1,000명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도 악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2월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또 둔화되고 있다 이런 지표도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고용 지표는 솔직히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일일 일비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2월에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13만 개 정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6% 정도의 감소세를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 수당권도 보면은 어떤 때는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못했다.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기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경기 회복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잣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FOMC에서도 섣불리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런 고용 시장의 둔화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하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 지표들도 계속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편 유럽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로 계속해서 쉬다가 뒤늦게 개장을 했는데 일제히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고 아이슬란드 쪽은 또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들리는데요. 유럽 쪽 얘기 좀 해주시죠. 유럽은 아직까지는 그리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가 또 국제통화기금 IMF로서의 지원안을 수정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반전됐고 또 모디스가 그 아이슬란드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발표가 호전을 보여줬고 4일간 쉬었을 때 미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 상승세의 마감 중심에는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했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으로 유럽 증시도 마감됐는데 여전히 재정 위기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또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도 여전히 상승의 모습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21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여전히 상승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스가 EU와 IMF의 지원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수정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까지 국제 IMF에서 바라는 그 부분들이 그리스 쪽에서 바라는 부분과 좀 이해상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국에 대해서 이어진 이해상충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지원 요구 사항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가 4, 5월에 지금 막아야 될 그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채권 조달을 못하니까 미국 쪽 국채를 뭐 당겨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그것도 아직은 예측치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나온 것은 여전히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그 EU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그것이 이 앞전에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 쪽에서는 단기전에 발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아닌가. 빨리 우리에게 뜻대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쪽에서의 자금을 좀 또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이렇게 강세를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그리스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고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은요. 일단 앞서서 마감됐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유럽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유럽에서 원자재주가 강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86달러 선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자, 유가가 일단 우리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또 유가라는 것은 또 경기 회복과 맞물리기 때문에 참 이거를 뭐 올라간다 해서 나쁘다고 해도 좋다고 할지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 상승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경기와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87달러를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히나 내일 발표가 되는 원유 재고 같은 경우가 감소는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유 재고 감소가 발표되고 나면은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충격을 주면서 또 유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앞전까지는 그 유가의 레인지를 한 70달러에서 85달러 정도까지 레인지를 두면서 이제 유가의 전체적인 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그 85달러에서 95달러까지 상향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승세는 상품 시장의 전체적인 매수세를 일로와서 구리라든지 아니면 철광석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금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유가가 우리가 이미 생각했었던 렌지를 위쪽을 뚫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우리 경제에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자원주들 뭐 예를 들어서 고려안을 필두로 한 풍산 등등의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고려아연이나 뭐 풍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여전히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 에너지들이 관심이 가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그 우리 정부에서 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육성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가 상승이 결국 그런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도 함께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종목별로 진짜 그 알찬 종목들과 아니면 좀 그 무늬만 그 에너지 관련주인 종목들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실적을 갖추고 있는 그 대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 보면은 결국 수익률 게임과 또 지금 유가 상승과 함께 결부돼서 단기 테마의 형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1,000선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다우지수 일단 뉴욕 증시 자체가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5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쉬어가고 있고 일단은 숨을 고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오늘 밤부터 당장 통상은 알코아가 그 실적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만 또 다른 기업이 이제 실적을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밤 일정 챙겨주시죠. 자, 오늘은 뭐 소비자 신용잔고가 나오고요. 또 주간 원유 재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일 우리도 삼성전자가 그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미국도 베드베스 앤 비욘디라는 회사가 일단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적 발표의 첫 스타트는 다우에서는 알코아를 가장 먼저 보는데 일단 오늘 또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따라서 또 일비할 수 있지만은 이번 어닝 시즌도 경기 회복과 함께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도 돌아왔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도 일단 톰슨 로이터 S&P 500 그 이익 전망치 보면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우가 실적 시즌 한가운데 어둠에서는 11,000선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 저항선이라는 걸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동평균선이 뭐 저항이 되고 뭐 지지가 되고 또 직전 고점이나 직전 저점이 저항과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적인 부분이죠. 자릿수를 바꿀 때 이제 1,900에서 11,000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1,000포인트 단위로 움직일 때마다 단기적 저항을 받는데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심리적인 저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심리적인 저항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고점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 외국인 투자들 매수와 함께 고점 돌파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많은 비중을 두듯이 미증시도 지금 11,000선대를 돌파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저점이 1,927까지 밀렸는데 상승 기조에 놓고 봤을 때 1,927 종가상으로 최저점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증시 흐름은 견고하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여전히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이것이 다우가 숨고르기 과정이지 여기서 찍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출렁출렁 어떻게 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1730도 넘겼다가 또 하회도 했었다가 결국에는 또 플러스 1포인트 더 추가를 하면서 연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팔아서 좀 밀렸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3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주도주가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 발표에 따른 차익 실현의 개념으로 봐야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앞서서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님은 일단 오르고 있는 유가가 부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우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유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기업 마진 악화, 더 나아가서 소비 회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가 수준과 원자재 가격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고 장기 이자 상승의 기미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신용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국채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데 시장은 신용 이슈가 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원엔 환율이 1297원에서 1189원으로 8.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단기간에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그때 이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시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시장에 있어 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비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매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동안 묻혀왔던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장에 사주는 유일한 주체는 사실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발 이슈도 언제 불거질지 모르고 또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등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지금 펀드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지난 2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 단 하루 동안에 5천억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일에 무려 5,003억 원 펀드 판매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네. 2007년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때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700에서 1,800선, 지금이죠. 지금 9조 6천억 원, 그 이후에 1,800에서 1,900 사이 12조, 그리고 1,900에서 2,000 사이에 12조 원 등 코스피 1,800선, 그 이후에도 24조 원가량 환매 대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펀드 환매 자금을 받아줄 대상이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저금리 유지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라도 형성이 된다면은 네. 우리 시장은 좀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펀드런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조정장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펀드의 어떤 환매 압력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지만 기관도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가고 있는 IT라든가 자동차를 못 판단 말이죠. 오히려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쪽에 붙는 형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기관이 지금 매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뒤따라가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을 좀 뒤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질 때 매물이 나오는 쪽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해서 IT와 자동차 업종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은 예. 어차피 그쪽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될 텐데 어제 정말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T와 자동차 일부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 폭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조정폭은 또 아니라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한. 예, 그래서 뭐 사실 전략이 그렇게 또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제 거래소 시장은 소폭 상승은 했지만 그동안 거래소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테크인, 현대차, 기아차 등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네. 길게 본다면 이런 IT와 자동차주들의 조정을 이용해 매수하는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IT주들이 적정 수준의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음 주부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호실적 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시에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주도주들의 경우 실적 발표 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향후 향방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항상 주도주들이 쉴 경우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들 상승에서 보듯이 주도주들의 상승이 주춤해진다면 일부 소외주들의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슬쩍 들어봤어는 두 가지 얘기가 혼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지수에 대한 그런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요거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갈 것인지 키 맞추기 전략이 맞는 것인지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까지 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조정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 물론 아직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두기에는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시장을 봤을 때 항상 주도주 상승은 소외업종의 키 맞추기가 나오고 이후에는 조정기가 있었다는 점을 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조정 시에는 주도주보다는 마지막까지 못 오른 종목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 건설주의 하락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조정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조정받는 것이 또 주도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IT와 자동차 쪽에서 주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50% 정도는 현금을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베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키 맞추기, 나름대로는 키 맞추기 전략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종목이 끝까지 안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3월 상승장에서 소외됐지만은 실적 호전 및 영업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들을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등 올라갈 만한 실적이나 재료는 있지만 네. 그동안 IT와 자동차 업종의 상승에 가려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태까지 3월 같은 경우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하락했던 주도주들의 상승과 지수 고점 돌파가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네. 다시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두고 주도주 쪽으로 매매를 해야겠지만은 주도주들이 좀 부실한 네.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키 맞추기 장애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투어,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중에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네 종목은 오늘 주도주가 시원하게 가지 않고 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때 유효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은행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하나금융지주 빼고 하나투어나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이 세 중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행 전체적으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여행주 쪽은 향후에도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다른 것보다 하락에 대한 좀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상승시에는 지수 고점, 자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을 추천하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건 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투어가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하나투어는 중장기적이고, 그럼 오늘 들고 오신 두산중공업도 역시 중장기 종목인가요? 지금 재료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예. 중장기 길게 봐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네. 단기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사실 9만 원에서 거의 박스권이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 재료가 뭔지 궁금하네요. 얘기해 주시죠. 먼저 동사에 대해서 실적이나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사의 신규 수준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동사의 발전 부문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신규 수준은 13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10조 원 정도가 발전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업은행의 오버행 이슈와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이게 지금 한 4월경 이번 달 말에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네. 규모가 4.5조 원 정도, 4조 5천억 정도 네.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주 실패에 대한 리스크 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동사의 신규 수주 급증세를 감안할 경우 산업은행이 단기적으로 동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사우디 라빅 석유발전 플랜트 수주가 실패하더라도 네. 올해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수요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동사의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와 자동차 상승이 주춤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4월 중에 현대중공업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네.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주 실패 시에는 손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일시적인 실망 매물이 나온 후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횡보니까 언제 들어가도 비슷한 그런 예, 가격이 되겠지만 지금 들어갔다가 말씀하신 사우디 프로젝트가 성사가 잘 되면 잘 산 가격이 되겠지만 중간에 출렁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좀 보죠.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올 2월부터 해서 계속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이 정도의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매수가는 8만 9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라빅 프로젝트 관련돼서 예.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관련돼서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상황에서 나오기 전에 매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89,000원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7,000원 정도. 그러면 매수가 대비 2% 정도 남짓해서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재료도 있고 횡보하던 주식이 못 올라가면 바로 또 매물이 실망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요. 박스권 하향 히터 시에는 바로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이런 부담 리스크에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사우디 프로젝트 성사 여부가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접근을 한다면 89,000원, 손절은 짧게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비수기인 1분기에 사상 최대인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어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부문에 유례없는 호황 덕분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기세를 이어서 지난해 달성했던 매출 100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기록을 깨고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닛산과 프랑스 르노, 독일의 다임러가 상호 출자와 환경차 공동개발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제휴에 어제 합의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분 인수, 또 폭스바겐과 스즈키 제휴에 이어서 닛산, 르노, 다임러 이 같은 3사 연합군이 등장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한국 토요타가 렉서스 ES350, 캠리, 또 캠리 하이브리드 등 13,000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지요. 렉서스 ES350에 부착된 구형 매트 문제로 가속 페달이 구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최근 확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리콜 결정을 내린 한국 토요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겨냥한 독자적인 스마트폰인 탱크폰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은요, 최근 아이폰과 또 안드로이드 폰이 부상하면서 OS 시장에서 자사의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 폭설에 이은 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주요 채소값의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날씨가 평년 기온을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출하량 감소, 또 봄철 수요 급증으로 가격 강세는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매출 34조,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하네요. 예,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인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잠정 집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기록한 기존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인 4조 2,300억 원을 700억 원가량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잠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에 비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5,900억 원에 비해서는 7.3배나 급증한 것이고요. 네. 바로 전분기 3조 4,400억 원에 비해서도 2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매출 전망치 34조 원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강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18% 늘어났으나 분기별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 39조 2,500억 원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에서 좀 더 실속 있는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1등 공시는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 사업부는 크게 반도체, LCD, 휴대폰, 디지털 미디어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예, 모두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1분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반도체에서 워낙 폭발적인 실적을 내면서 전체 실적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내면서 분야별 실적은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이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판매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PC 수요 등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그 반도체 중개 거래업체 D램 엑스체인지에 따르면 6일 현재 DDR3 1GB 제품 가격은 개당 3.04달러로 3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불황기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규모의 경제 원가 절감에 성공하면서 경쟁 업체들과 똑같이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점이 반도체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보면 반도체, LCD, 또 휴대폰, 그리고 DM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미디어 부문,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이 거의 실적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매출 100조,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중에 최초로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150조, 15조 클럽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예, 삼성전자가 비수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네. 연간 최대 실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 150조, 영업이익 16조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0.4%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출액 136조 원, 영업이익 10조 9,200억 원을 달성해서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100조,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대기록을 다시 한번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도 역시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반도체가 사상 두 번째 규모의 호황기, 즉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 호황기는 1995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기관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네.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5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이상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에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D램 시장의 경우에 성장폭은 70%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올해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6조 중에서 절반 이상인 9조가량은 반도체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도체 부분의 호조와는 달리 그 완성품 위주의 핸드폰이나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고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네.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운영체제, 바다를 출시하고 네. 삼성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데 그 비용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올해는 그 IT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역이 없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분야별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가진 입지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휴대폰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역시나 반도체 부분 실적이 또한 나머지 하반기도 또 올해 전체 실적도 끌어줄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계 이야기, 자동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짝짓기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닛산, 프랑스 르노, 독일의 다임러 이렇게 삼각 그 체제가 다시금 손을 잡아서요. 자동차 업계 자체의 판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예상이 있는데 손 잡아서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제 니혼게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닛산 르노 연합의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다임러 그룹의 디터 제체 최고 경영자가 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3자 간 자본 제휴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다임러는 르노와 닛산 지분을 각각 3%씩 받고 대신 그 자사 지분을 각각 3%, 총 6%를 나눠주게 됩니다. 네. 이미 르노와 닛산 지분이 서로 공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타결로 이 3사가 서로 지분을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번 세계 자동차사의 연합을 통해서 세계 자동차사는 소형차와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요. 또 부품의 공동화와 공동 구입을 추진해서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또 다임러의 스마트카, 그리고 르노의 트윙고, 닛산의 전기자동차 리프의 개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서 친환경차 개발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미국의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인수했고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의 스즈키가 제휴를 했는데요. 이번에 닛산, 르노, 다임러 이 3사 연합군의 등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으로 보면 순위를 좀 매겨보면요. 네.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 스즈키사 제휴가 총 860만 대로 1위고요. 2위가 도요타사,
그다음에 3위가 닛산, 르노, 다임러 3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순위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이 합종 연회 이후에 치열한 자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우선 올 1, 2월에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손실을 입으면서 닛산, 르노, 다임러 연합이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때 세계 자동차 1위 업체였던 제너럴 모터스사가 파산 보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요. 최근 본격적인 재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포드사가 매물로 내놓은 볼보를 인수하면서 그렇죠. 미국, 유럽, 일본 이 3강 체제를 좀 비집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자 자리를 놓고 업체들의 경쟁과 합종 연행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 저희가 그 집계에 나온 것을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2위가 어느 회사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 도요타 얘기를 지금은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도요타가 리콜에서 완전히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뉴스만 뒤져보면 어김없이 리콜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한국 도요타가 올 들어 국내에서만 벌써 3번째 리콜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13,000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떤 차종이 리콜의 대상인지요? 예, 어제 한국 도요타가 리콜 결정을 밝혔는데요. 리콜 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된 렉서스 ES350 11,200대와 지난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된 캠리 1,500대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 200여 대 등 총 13,000여 대입니다. 그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은 오늘 19일부터 렉서스와 도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바닥 매트 교환과 바닥 차량 및 가속 페달의 형상 변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무 재질로 된 구형 매트의 경우에는 신형인 카페트 매트로 교체를 받고요. 차량 바닥 패드 역시 신형으로 교체되고 가속 페달은 한 2cm 짧게 수리가 됩니다. 그 한국 도요타는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좀 장착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한국 도요타의 리콜 결정은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사계 전력 매트가 한국 도요타에서 판매한 차량에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는 게 그 도요타사의 해명인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 판매분에 있어서도 결함이 발견돼서 이번에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늑장 리콜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도요타가 이번 리콜 결정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불만이나 어떤 사고 사례가 접수된 게 아니다 이렇게 거듭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도요타 그러나 이번에 리콜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고 또 분명히 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서 삼성전자의 그 앞으로 향후 실적의 변수 중에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휴대전화 부문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스마트폰 관련해서 OS라는 자체 그 운영체제를 내놓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도 여기에 뛰어든 것이죠.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 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핑크라는 스마트폰을 내놓는다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는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독자적인 스마트폰인 핑크를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예, 하드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직접 설계했고요. 일본 샤프에서 제작을 담당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 운영체제인 윈도우 7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번 그 핑크폰의 특징은 젊은 층을 겨냥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은 최근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 급부상하면서 휴대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사의 그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애플도 오는 8일 차세대 그 아이폰에 적용될 새로운 운영체제인 아이폰 4.0을 발표합니다. 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모바일에 그 맞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대 이상을 팔았고 국내에서도 5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단말기와 OS 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도 이 하드웨어 시장에 덩달아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 정보기술 업체의 쌍두마차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섭게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맞붙으면서 그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핑크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채소값이 계속해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올해 초 폭설에 이어서 계속 저온이 계속되면서 출하량이 크게 줄었고 봄철 되면서 수요가 늘면서 채소값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평년 기온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격 강세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그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출 10kg의 도매 가격은 14,800원으로 지난 1월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한파 폭설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병해 때문에 급감한 채소 물량은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소비자들께서 당분간 비싼 고추, 비싼 채소 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우는 11,000선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잇따른 기업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전약 후 강의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자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우는 3포인트 빠지면서 혼조로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